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선 남편 오 변호사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첫 질문은 돌발 한 줄 평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 해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평 한번 가시죠. 어설픈 개미 투자자의 뒤늦은 후회? 어설픈 개미 투자자의 뒤늦은 후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창진 변호사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 얽히면은 똑같은 패턴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자기 반성, 뒤늦은 자기 후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집을 갖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예. 그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난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오히려 뒤늦게 그러니까 부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예.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때 차라리 집을 한 채 사놓는 게 나을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기 변호에 좀 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실 주식 투자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경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지만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의 성격에 좀 가까운 패턴을 보여요. 주식 투자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딱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팍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게 진짜 실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익 실현에 딱 들어가는 이런 방식. 이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작전이라고 하는 게 이런 패턴인데요. 오창기 변호사가 투자를 한 패턴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식을 매집하는 형태로 갔다가 나중에 호재 공시라고 해가지고 나오거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서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이 팔 때도 어설프게 덜덜덜덜 건네하다가 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랑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해 충돌에 관한 부분들도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그걸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OCI 계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 어려운 그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니 내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느냐 이런 항변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저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왜 남편이 답하지? 한 줄 평 왜 남편이 답하지? 왜 남편이 답하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해명한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는데 우리 그런 사건을 최근에 몇 번 봤어요. 예를 들어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아내가 했다 아닙니까? 아내가 했다. 그런데 아내가 해명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에 있는 김의겸 대변인이 답을 했었기 때문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명인 것이고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자도 장관이시죠. 이제 박영선 장관만 본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어쨌든 그런 수임에 관련해 가지고 의혹들 제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해명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런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가? 아까 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해명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제기되는 의혹이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선 후보자가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 부부가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부터 그거는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봤어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청와대가 왜 이런 식의 해명 방식을 선호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미선 후보자가 당당하다면은 그 부분에 해명하면 되는 것이었고 저는 굳이 제가 청문회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이상한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어쨌든 명의를 빌려준 거 아닙니까? 주식 거래 하라고. 차명이죠. 차명 거래 하는 건데 그거 자체 부부간이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었고 지금 이제 근무 시간 중에 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세세하게 짚자면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매끄럽진 않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잡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남편이 해명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예. 부부가 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책임을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네, 아내의 책임을 돌리게 되면 왜 아내 책임을 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예. 같은 경우는 내가 했으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게 공직 후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나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굉장히 거거든요. 높죠, 잣대가. 네, 예. 청백리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바라볼 때 이상과 현실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이 무슨 죄 지는 것도 아닌데 예. 왜 주식 투자에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있고요. 반대로 청백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들 때 주식 투자 하지 마라. 그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선 이전에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 이제 그 DK 저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대법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쪽에 저울, 한쪽에 예. 이제 법전 들고 있는 눈을 그 가리고. 여신상이 예. 있거든요. 근데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눈을 가린 이유가 뭐냐? 사람 구별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것까지 우리 다 들춰내가지고 그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과다하게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소지나 부적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마치 한 것처럼 몰아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양쪽에 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도 위장 전입 다 여러 번씩 했고요. 지난해에도 다 그랬잖아요. 다운 계약서 다 썼고요. 예. 주식 투자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도 그동안에 드러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저울을 대서 비교할 때 과연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께서 그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 혹은 지금 남편 오 변호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를 삼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 그 재판을 직접 했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보유했는데 물론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된 기업에 재판을 냈고 뭐 그건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것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주식을 살 때의 동기라는 것은 예. 이제 그 산 당사자만 알겠죠. 왜냐하면 사실 기업의 연관 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복잡할 수도 있기 굉장히 때문에 복잡하죠. 예. 뭐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아니면 그것을 진짜 알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남편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생각보다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분이 예. 예를 들어 주광덕 의원이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맞짱 토론 제안.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참 후보자가 차라리 이제 주광덕 의원과 어떤 의혹을 처음인 해명하는 거죠, 지금? 예, 과정이 있었다면 제가 모르겠지만은 주광덕 의원 입장에서도 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이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는 토론이거든요, 보면은. 예.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하는 형식 자체가 부적절함을 제안하는 그 남편도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또 그리고 이것으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해명이 가름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아까 제가 똑같이 이러면요 이런 것들 정당화시키잖아요. 만약 주광적 의원이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박영선 후보자는 왜 남편 안 나왔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주 안 좋은 대응 방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미선 후보자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기 이제 어렵다. 예.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맥락이라는 게 이래서 참 중요한데요. 지금 오창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MBC 100분 토론에서 토론을 하게 하려고 연락이 왔더라. 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하고 자기 양쪽을 다 불러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와서 하겠다고 나는 하면서. 하겠다고 예.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주광덕 의원하고 토론하는 의사가 있다. 근데 뭔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토론이 성사가 안 됐다. 그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뜬금없이 그냥 있는데 나 맞짱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본인 스스로는 되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여러 규정을 들추게 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면은 우리 차관급이고 당연히 공직자로서 그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보유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서울지법 부장판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고 예. 그리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게 없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만 없다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굳이 따지자면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후보자 남편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맞는 거야라고 하는 약간 심리적 거부감은 좀 예.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 자체가 뭐 맥락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 예. 예를 들어 뭐 명의를 빌렸으니까 근무 중인 것으로 판명되는 시각에 매매를 한 정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과도한 의혹 제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다 했어요 주식 그 예. 안에 직원들. 그런데 오히려 팔아야 될 거 못 팔아가지고 일 못하고 이렇게 그 안색이 안 좋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도 예.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너무 빡빡한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재판 중인데 거기 핸드폰 꺼내서 했다 이러면 그건 문제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여유를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른미래당은 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채택을 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당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낼 맥락이 없어가지고 의견 안 예. 내지만은 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근데 초기에 저는 어쨌든 그 주식 보유 관련해가지고 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법관이 어쨌든 35억이라는 주식 보유라는 것은 뭐 아까 말했듯이 이해 충돌의 소지를 알았느냐 몰랐냐는 그게 자신들의 양심에 달린 일이지만은 반대로 어떻게든 나중에 보면은 또 연관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은 또 그 나름의 뭐 부적절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주식 자체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커리어를 관리하는 그런 법관들 입장에서는 좀 잘 따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35억 원이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주식이었으면 아무도 뭘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코스닥이라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일단 주식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 정치권 분위기도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임명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미 김의겸 대변인 문제가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 예. 인사청문회 때 장관 2명이 낙마까지 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인사검증을 할 때 충분히 그 검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걸릴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 그래서 조국 수석한테 너무 타깃이 가는 것도 또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수석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예. 생각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운화된 사회인지를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어쩌면 역으로 또 너무 허술하게 그냥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예. 좀 더 깐깐하게 우리가 더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모습들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지? 굉장히 좀 당황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 스스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판사는 이 정도 주식 투자 규모를 갖는 게 지금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아까 DK 뭐 저울 얘기하면서 예. 제가 눈 가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뭔가 것들이 나올 때 그 상대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건지 또 하나의 시험 대회에 올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는 부적절성은 있지만 그게
뭔가 내부 정보를 악용하거나 미국계 정보를 악용하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민선 후보자 같은 경우 이미 매도를 했고요. 예. 1억원 남편 것도 넘는 이제 거. 다. 남편도 지금 매도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해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하는 예. 의사를 표명했을 때 이걸 그럼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 정도면은 주식을 단순히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적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나. 또 더군다나 이민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또 뭐 소위 지방대 나오기도 하고 예. 네. 40대 여성.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파격적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비교해 보면 알아요. 사실은 이전에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아니 예.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죠. 대부분 다 서울대 법대 남성이고, 출신이에요. 예. 남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천편일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사회의 그 복잡한 사안들을 다 제대로 그 다원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민선 재판관까지 들어가면은 여성이 3명이 된단 예. 말이에요. 사상 초유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케이적으로 달아보면 정의당이나 임명하는 게, 이런 쪽은 인명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당무를 지금 거부하고 계신 네. 이준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뭐 주말이 고비다 이런 기사 많았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이제 뭐 사실 결국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하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4명의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죠. 선 대표 포함해서 그 4명 중에 3명이 지금 이제 총사퇴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버티면서 이제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추석 얘기 나왔죠. 추석까지 10%안 넣으면 사퇴하겠다 이랬거든요. 추석, 그게 왜 추석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에서 추석의 의미는 무엇이며 10%의 의미는 무엇이냐, 둘 다 약간 별로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이 됐는데 10%다? 그러면은 그것도 망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9월인데 10%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본격적으로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총선을 앞두고 가동될 시기인데, 네. 그 상황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정계 개편의 주체가 될 가능성보다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실패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 생각에 그거 자체가 왜 희망적인 목표로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예. 생각을 오히려 하고, 그게 만약에 지금 정도 시점에 10%로 걸려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걸었었죠. 그러니까 예. 중간고사 합격에 해당하는 그 보궐선거에서 10% 이상 득표 못하면 물러나라. 이거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 개연성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10% 정도 나오면은 한 추석쯤 돼서는 한 15% 20% 나올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9월에 10%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인데 그걸 목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4월이죠. 예. 한 5개월, 4개월, 5개월 남짓한 시간 만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시다면은 예. 그것을 적어도 최고위원들하고는 공유를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예, 근데 그 공유는 없이 이제 약간 좀 뭐 희망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면 뭐 행복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예. 약간 가동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건 좀 의외다, 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정병국 의원에게 꾸리게 하겠다. 이것도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오늘 그래서 저는 정병국 의원님이 오해를 받으신 게 되게 좀 죄송스러운 게, 사실 지난주 한 목요일쯤에 벌써 이제 정병국 의원에게 이제 혁신위 같은 걸 제안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가 돌았고, 그래서 뭐 정병국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살짝 의사를 확인한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정병국 대표님이 손 대표한테 아니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제 당무거부건 최고위원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방향성도 이제 당이 좀 노선을 정립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조건부로 이야기했던 것을 예. 이제 손 대표님이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정병국 의원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놓고 혁신을 추진하거나 재창당을 하든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정도의 강도의 처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최고위원 셋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물을 흘러간 그런 제안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당내 최다선 의원이고 5선 의원이고,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수습 국면 속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정병국 의원을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훌러덩 그냥 써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섣부른 행동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병구 의원님도 그래가지고 뭐 그 최고위원 동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은 네. 본인은 뭐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아마도 뭐 손학규 대표님께서 지금 다급하시긴 하시겠죠.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한다고 하시는데 그 네. 과정이나 뭐 순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좀 두서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제 3자의 아주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정돼 있던 길이었는데 네. 막상 가는 길은 이렇게 험난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사실은 한지붕 두 가족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더 아마 가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금 추석이라고 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왜 추석이라고 얘기했겠나? 그쯤 돼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때 이때쯤 가서 우리가 10%의 지지율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뭔가 새롭게 고민할 때 그 정도면은 새롭게 뭔가를 해볼 만한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해서 다 당의 사분요일 돼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당이 돼버린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진짜 정계 은퇴해야 되는 다시 또 그 흙집으로 가실 수 없잖아요. 예. 예. 이제 진짜 가실 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해놓고 그리고 다른 당이든 뭔가 정계 개편 바람이 불어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나 틈을 만들어 놓고 가더라도 가야 네. 네. 그래야 될 텐데 정치인으로서 지금- 말로가 너무 안 좋죠.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래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시점에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오스트리아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 출전한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사진을 좀 보시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 슈퍼맨 노래 보면은 예.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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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예. 지금 저 사진이 왜 나왔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노래의 처음 가사가 뭐냐면은 예. 아들아 망토는 챙겨가야지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정계 만약 복귀를 꿈꾸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예. 예, 저는 숙제는 하고 가야지라고 이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안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난 지방선거 때 뭐 당내 공천 파동을 좀 일으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야 되는 거지. 저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라톤한 사진 뭐 먹방 뭐 어떤 류의 그걸 봐도 정치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대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독일에서 고찰하고 또 뭐 공부하고 온다는 건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딱 저 고민 끝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계기로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까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뭐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정치적인 인물로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조언을 드리면서 숙제는 하고 와야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